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8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은 월간조선의 조승호 기자를 모셔가지고 요새 월간조선이 시작한 유튜브 그리고 조승호 기자가 취재하고 있는 김대중 비자금 추적 사건 재판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한참 또 마감 시간일 텐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승호 기자를 설명드리면은, 월간조선 가기 전에는 조갑제닷컴에서 저와 같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갑제 TV를 시작했을 때도 같이 출연을 해가지고 아주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조선일보 소속 월간조선으로 가서 많은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월간조선의 전통이 비자금 취재인데 이 기자가 가장 하기 어려운 취재 중에 하나가 이 비자금 취재입니다. 그런데 월간조선은 비자금 취재를 과거부터 많이 했어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쭉 했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았는지 지금 김대중 비자금 사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월간조선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월간조선 TV라고 해서 작년 12월 2일 처음 이제 론칭을 해서 현재 이제 그 동영상 한 30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슈를 저희가 기자들이 각각 다루면서 한 짧은 영상으로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아주 후임력 있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출연한 기자들이 월간조선 소속이에요? 예, 저는 다 월간조선 소속입니다. 그러면은 월간조선 기사하고 겹치진 않겠죠? 예, 겹치진 않습니다. 주로 잡지 기사, 그 달에 나왔던 잡지 기사나, 그 다음에 데일리 이슈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유튜브를 많이 만드는데 월간조선처럼 이 잡지라는 베이스가 있으면서 유튜브를 하면은 내용이 충실해지겠어요? 아마도 좀 더 깊숙한 취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내용도 그만큼 더 충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이 다루겠네요? 지금은 이제 주로 정치 분야인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외연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 잡지는 매거진이라고 그러는데 잡지란 말이 한자가 표기하면은 잡다한 정보를 많이 넣는 거고 스포츠든지 뭐 예술, 정치 그래서 우리가 잡지라고 그러거든요. 잡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잡지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여러 선배분들 여기 조갑제 사장님 비해서 여러 선배분들이 쌓아놓으신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갑제 TV도 잡지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제가 하루에 근데 동영상을 많이 올릴 때는 내가 녹화한 걸 한 5개 올리고 또 다른 사람이 찍어서 보내준 거 하고 하는데 이렇게 쭉 나열을 하다가 보면은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도 있고 국제적 사건도 있고 여행 이야기도 있고 역사 이야기도 있고 예술, 스포츠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튜브를 잘 활용하면은 유튜브 매거진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예, 맞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그렇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까지요. 그런데 월간조선은 특종을 많이 하는 잡지입니다. 1980년에 창간돼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가 창간 40주년입니다. 40주년이네요. 특종을 많이 하고 한국 정치사를 뒤흔든 척의 특종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월간조선 TV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구독을 해주시면은 아주 유용한 정보뿐만 아니라 재밌는 정보. 월간조선의 모토 하나가 유익하고 재밌는 기사죠. 예, 맞습니다. 재미만 있어도 안 되고 유익하기만 해도 안 되고 유익성과 재미를 같이 겸하는 그런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거기 올린 동영상 중에 뭐 추천할 만한 거 없습니까? 뭐 지금 현재 이제 어쨌든 조회수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가장 지금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취재했던 문재인 대통령 집안의 그 딸과 그다음 며느리 취재기 영상이 지금 최다 조회수 5,400건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딸과 며느리? 예. 그 중에 누굴 만났죠? 지금 인터뷰를 한 거는 그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인터뷰를 했고. 예, 며느리 인터뷰를 했고 딸은 제가 이메일로 한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걸 어떤 딸 이야기 좀 해주, 딸이 아니라 며느리하고 인터뷰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며느리 이제 문준용 씨의 부인인데, 이분은 이제 그 건국대에서 산업미술응용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안 되는 손꼽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라고 해요. 예,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그건 또 무슨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코딩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설치 미술 작품이나 이런 거를 소리, 그다음에 뭐 비주얼 이런 걸 다 다루는 건데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부친이 이제 목사고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렇구나. 상당히 그 깊은 인상을 받은 거는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제가 인터뷰를 한 이유는 이제 그 문준용 씨가 얼마 전에 그 일선 초등학교에 그 코딩 프로그램을 납품을 하는데 이 부인이 그 계약 대리자로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거기에 뭐 어떤 특혜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건 없다고 본인이 단언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자기 주장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없고. 실제로도 없어 보입니다. 없어 현재까지는요. 네. 그런 정황이 드러난 건 없습니다. 궁금한 게, 이 며느리 만났으면 그 집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부친, 아버지 이제 부친은 제가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어갖고,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돈이죠. 거기는 교회를 제가 한번 찾아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시 부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며느리는 참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시부모님이 반대를 하지 않느냐 했더니 저희 시부모님들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네.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두루두루 나눴습니다. 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요거는 이제 깊숙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 코딩 교육이 이제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의무 교육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편승을 해서 정부 정책에 편승을 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납품한 게 아니냐라고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물어봤더니만 코딩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 교육화가 된 거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가면서 코딩은 영어로 어떻게? 코딩은 CODING입니다. DOING. 예. 이걸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입력을 해갖고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를 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언어들을 입력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프로그래밍을 한데. 상당히 어렵네. 예. 그걸 활용을 해갖고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아티스트. 이 며느리를 만났을 때는 이 남편, 문준용 씨가 조국 딸을 좀 편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닌가요? 아마, 시기적으로 겹칩니다. 근데 이제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이제 그건 물어보지 않고 그 현안에 대해서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정치적 성향은 어떻게 봤어요? 사회주의자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론자인가? 특별한 정치 성향은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본인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을 썼어요.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 유튜브에서 대담한 거를 바탕으로 해갖고서 이제 엮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세계 시민 교육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약간 미국의 현재 교육 시스템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게 이제 엿보이는데 특별한 뚜렷한 정치적인 색깔은 없. 세계 시민 교육. 예. 그거 좋네. 월드 시티즌인데. 예. 그런 시민 교육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며느리 성함이 장지은이라는 사람. 장지은. 예. 30대겠네. 4살 지금 5살 정도 됐어요. 그럼 아무래도 기자가 만났으니까 뭡니까 문 대통령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재밌는 이야기 없어요? 이제 제가 정정을 하면 이제 만난 건 아니고 통화를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통화로 취재하는 거예요? 예, 통화로 전화가 연결이 돼가지고 전화로 만났다. 예, 전화했는데 이제 그 시부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우리 그 대통령 자제를 좀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거듭하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시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아마 꺼리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네. 통화한 것만 해도 일종의 특종이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화제가 될 만한 동영상 소개할 만한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우리 정치 분야를 좀 많이 취재하는 그 최우석 기자가 최우석 기자가 그 박근혜 청와대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제1부속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창 탄핵 정국 때 이제
나왔던 정호성 제1부속도서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윤전추 이런 사람들이 현재 뭐라고 있는지 했더니만 5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호성 씨가 제일 유명한데 그 외에 뭐 권정욱, 정호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한 분은 뭐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부산 사학갑에서요. 재밌네. 예. 그리고 정호성 씨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아마 대외 활동을 하려고 지금 구속된 사람은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다 나왔구나.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온 게 아니라 구속된 사람이 정호성 씨 뿐이지. 정호성 씨는 구속됐다가 이제 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박근혜는 어떤 사람인가요? 국가관이 되게 추천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뭐 사리와 사욕하고는 절대 거리가 멀다. 예. 그렇게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가장 잘 알 테니까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더 쉬워진 이 잘못된 이미지를 좀 벗겨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김관진 장관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우석 기자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F-35A 도입 과정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그 국익을 위해 노력했느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김관진 장관은 지금 재판 중에 있죠. 예, 재판 중에. 이른바 그 댓글 사건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월간조선 TV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요? 뭐 일단은 어떻게? 조금 단순한 거는 일단 많은 영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많이 올려서 양적으로 많이 올려야지. 양적으로 예. 그래야지 우리 시청자들의 욕구에 좀 부합하는 영상들이 많아져야지 또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거의 커뮤니티를 활용할 방법도 있는데. 예, 그래서 서로 상방향 소통을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월간조선은 창간 40주년인데 그동안에 제가 거기서 한 10년 이상 편집장을 했고 또 기자로 근무한 것까지 치면 월간조선에서 몸담았던 기간이 제가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한 20년 된다고요? 20년 되는데 월간조선 전성기는 뭐 지금도 전성기지 뭐 그러나 우리 잡지사에서 남을 만한 건 1987년 무렵인데 그때 민주화가 아주 피크를 그때 40만 5천 부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 노점상들이 길거리에서 이 두툼한 월간조선을 펴놓고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그때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제가 이 잡지를 만들면서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했어요. 노점상이 길거리에서 그건 뭐냐면 민주화 욕구를 월간조선이 받아가지고 폭발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신동아와 라이벌 관계니까 서로 아주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언론 자유 폭도 넓히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월간조선은 지금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종합 매체니까 특히 이 신속하게 반응이 오는 유튜브에서도 아마 그 노하우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소개고 모셨으니까 주간조선에 여기 조갑제닷컴에서 주간조선을 옮겼다가 그다음에 이제 월간조선으로 정착했는데 주간조선에 있을 때 국정원 김은성 차장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주간조선에 자세하게 나오고 그게 조선닷컴에는 나왔는데 종이신문에는 안 나왔는데 요지는 2001년 상반기 맞죠? 상반기에 김은성 차장이 당시에 신건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6개 시중은행으로부터 각 500억씩 배당을 해가지고 3천억을 조성을 했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씨가 황당무계하다고 논평한 거 맞죠? 맞습니다. TV조선 인터뷰에. 난 그 뒤에 좀 세월이 지나서 김문성 씨한테 박지원 씨가 고소나 고발을 한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런 게 없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간조선에 연락 온 게 있어요? 아닙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항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박지원 씨가 김대중 씨 법률적 대리인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 주장이 사실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고치는데 그 취재한 경위를 한번 좀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은성 씨를 만났던 이유는 국정원 특활비가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정권에 그때 한참 수사할 때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 맞춰갖고서 이제 김은성 씨를 만났습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그 특활비가 그 각 정권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더니 이제 김은성 씨가 그 얘기를 돌연 꺼낸 겁니다. 먼저. 예, 먼저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서는 그럼 그 얘기를 저는 이제 그 특활비 기사에는 그걸 이제 작게 썼습니다. 작게 다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관 편집장, 그 다음에 정장렬 선배가 이거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내용 같은데 한번 취재를 해봐라, 깊숙하게. 다시 만나서 이제 구체적인 경위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말씀하신 지금 내용을 한 겁니다. 2001년도 상반기 때 만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코리안 호텔 부근에 있는 어떤 일식집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김은성 씨가. 거기서 그 청와대 이기호 수석을 만났는데 이기호 경제수석을요 만나가지고 했는데 김은성 씨가 아니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지금 모르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좀 항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기호 수석한테 항의를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했고 그리고 다시 국정원으로 복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근데 그때 김은성 씨가 아마 하루 만에 그 3천억을 다 조성을 못하고 은행 마감 시간이 겹쳐가지고 한 이틀 정도 걸렸다는 식으로 그때 얘기를 한 걸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경위를 상당히 자세하게 이분이 기억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가 국정원의 신건 원장을 통해서 신건 원장은 또 돌아가셨습니다. 예. 실무적으로 자금 조성을 주도한 사람은 김은성 씨라고. 그리고 김은성 씨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경제단장을 통해서 했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경제단장을 통해서 조성을 했는데 그게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조성하는 데까지만 관여를 했다고 보네요. 그래서 이기호 경제수석한테 그 나중에 조성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좀 항의성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건 다 조성된 다음에. 김은성 씨도 그러면 이 3천억을 조성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른다고 그러죠? 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리는 하긴 하는데 이제 대북 송금용이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가 드러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 3천억 사건은 한때 월간조선에 보도된 적이 있죠. 예, 2007년도에 아마 보도된 적이 있는 걸로. 그때는 국정원이라 말 쓰지 않고 그죠? 그 김원승 씨의 신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국가기관 이랬을 거라고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2007년 3, 4월에 보도됐을 때 아주 크게 보도됐어요. 근데 익명 처리해가지고 암호처럼 됐었는데 그때도 박지원 씨가 항의를 해가지고 반론문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월간조선에? 맞습니다. 그때 박지원 씨에 대한 약간 연관성이 있는 듯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반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광 편집장이 있을 때 그 반론문을 그 다음 혼가 해가지고 2페이지에 걸쳐서 실어준 걸로 내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익명으로 했던 걸 김원성 씨가 자기 이름을 걸고 증언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그거는 아주 설득을 잘 했네. 김원성 씨가 자기 이름을 걸고 그 기사를 써도 좋다고 합니까? 처음에는 이제 완강히 좀 거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족사도 있고 조금 불운한 가족사도 있고 해갖고 언론하고 접촉이 되는 걸 좀 굉장히 좀 꺼려 했는데 그래도 좀 여러 차례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이제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입 털어 놓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기사가 나온 다음에 다시 찾아갔었습니다. 김은성 차장 분당 집으로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약간 항의하듯이 왜 기사화를 했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더니 나중에는 방으로 저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나왔는데 박지원 의원이 가만히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박지원 의원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는 하지. 근데 내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 그래도 고생이 많았네 하고 어깨를 두들겨 줬습니다. 김문성 씨는 국정원이 도청을 했다. 도청했다 하는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구속 돼가지고 형은 좀 짧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의 엘리트로서 국내 담당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분의 정보맨으로서는 아주 신뢰를 받는 분이죠. 특상보고서인가요? 그런 걸 작성하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잘해가지고. 특상보고서는 대통령한테 국정원이 그러니까 그분은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을 거친 사람입니다.
보고서를 제일 잘 쓰는 사람으로. 예,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보고서, 대통령한테 올리는 보고서를 가장 잘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현대사에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지.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른바 3천억 네. 사건인데, 그런데 이것도 결국 어디에 쓰여졌는지도 알 수가 없고 해서 예. 취재를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규명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네.